문을 여는 순간 이미 늦은 걸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제주도로 가면 평생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펜션 하나 지어놓고 손님만 받으면 서울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바다 보면서 살다 보면 저절로 행복이 따라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넣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왜 12억이라는 은퇴자에게는 거의 전 재산을 의미하는 금액이 들어간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 남 얘기 아니죠. 누구나 은퇴하고 나면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도시 떠나서 조용하게 살까? 제주도에서 작은 숙소라도 운영하면 노후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은퇴 후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삶의 무게, 예상 못한 비용, 체력이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외로움까지 펜션 사업이 아니라 인생 리스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사례는 실제 은퇴자들이 겪은 일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한 번쯤은 생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부부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아 12억이 손에 들어오자 두 분은 이제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살자며 펜션 부지를 샀습니다. 건축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붙었고 인테리어비는 올라가 있었고 공사 기간은 3번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완공되면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해요. 문제는 완공 후였습니다. 손님은 성수기 몇 달만 몰리고 비수기에는 거의 텅 비었습니다. 전기수도 요금은 기본으로 나가고 침구 세탁비, 소모품, 에어컨 필터 교체, 화장실 배관 문제 같은 자잘한 유지비가 계속 터졌습니다. 두 분은 밤마다 청소하고 아침마다 빨래를 돌렸고 예약 문의에 대응하느라 잠도 설쳤습니다. 몸은 지쳐가는데 수입은 기대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12억은 수익을 낳는 자산이 아니라 손실을 버티는 비용이 돼버렸고 지금은 펜션 매물만 쌓여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30년 넘게 일하고 정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제주도 펜션 하면 월 400만 원은 그냥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은퇴를 서둘러 결정했습니다. 그가 간과한 건 사는 사람과 찾아오는 사람의 간극이었습니다. 본인은 풍경만 봐도 좋은데 손님은 한 푼이라도 아까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따집니다. 수건이 한 장 부족하다고 컴플레인을 걸고 사진과 다르다고 리뷰에 혹독한 말을 남기고 밤늦게까지 소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손님 예약이 들어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무서웠다고 해요. 또 뭐가 터질까? 또 뭐라 할까? 또 리뷰로 공격당할까? 그 불안이 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간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운영을 접고 싶어 했지만 문제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제주 숙박업 매물은 넘쳐나고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은퇴자들의 희망이 하나 둘씩 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의 경험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는 게 싫어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님들은 스쳐가는 사람들일 뿐 정서적 교감도 없었고 오히려 혼자서 운영하며 육체적인 노동만 더 많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지붕 물세에 곤란했고 한겨울엔 난방비가 너무 올라 감당이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다고 해요. 도시에서는 가까운 병원이 10분 거리였는데 제주에서는 40분 이상 차를 몰아가야 했습니다. 계단 청소하다 무릎을 다쳤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은퇴의 진짜 어려움은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가 수익을 과대평가하고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투자라는 겁니다. 제주 펜션은 특히 이 위험이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펜션이 편한 수익 사업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손발이 24시간 움직여야 하는 체력 기반 노동 사업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수익 격차가 너무 크고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쌓이고 리뷰 스트레스까지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오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2억을 넣어버리고 나면 이 돈은 다시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매물이 안 팔리면 수익도 없고 현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는 빠져나가고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은퇴 후의 진짜 현명한 선택은 로망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후는 도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수익을 꿈꾸는 선택이 오히려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주 펜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러 가는 제주와 살아야 하는 제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은퇴 후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는 길고 체력은 줄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화려할 필요도 없고 멋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이면 됩니다. 그게 곧 가장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주 펜션 투자라는 게 단순히 사업 실패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돈이 묶이고 빠져나갈 수 없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삶 전체가 갇힌 듯한 느낌이 밀려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공포예요. 은퇴자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다. 제주도에서 펜션이 팔려야 본인도 다시 도시로 나올 수 있는데 매물은 넘쳐나고 거래는 거의 없으니 발이 묶입니다. 서울에서 다시 전셋집이라도 얻으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그 목돈이 펜션에 들어가 있으니 움직일 수가 없죠. 마치 일생 동안 모은 돈을 공동묘지에 묻어놓은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펜션이 오래되면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늘어나고 리뷰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 팔려고 해도 매수자는 더 줄어들고 은퇴자 본인은 매달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 돈이 새는 구조의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수익은 없는데 비용만 계속 쌓이는 구조. 이 구조를 버티지 못해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카드론, 적금 해지, 노후자금 조기 소진 같은 악순환이 뒤따릅니다. 심리적인 무너짐도 큽니다. 펜션 운영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로움이 극단적으로 깊어집니다. 밤에 갑자기 급한 예약 문의가 오면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누군가 소음 문제로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분도 많습니다. 노후라는 게 사실 마음이 편안해야 유지되는 삶인데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들, 딸도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고 이웃은 전부 낯선 사람들이니 정서적 지지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은퇴자는 고립감 속에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절대 고정비가 큰 자산에 올인하지 말라. 노후 자금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안전망이다. 제주도가 나쁜 곳이어서가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예민한 균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조금만 과신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결정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후는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몸이 견딜 수 있고 내 마음이 안정되는 선택만이 결국 평생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연금이 300만 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정도면 넉넉히 살겠지라고 믿었던 노후가 바로 그날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해진다고 합니다. 돈이 생겼는데
삶이 더 불안해진다는 역설적인 현실. 그리고 그 불안은 은퇴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연금이 300이면 어디 가서 굶지는 않겠다. 월세 정도는 충분히 내겠다. 적어도 생활비는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은퇴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떨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노후의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속적인 비용이 끈질기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는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현실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버텨지겠지라는 마음이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공포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달뿐이라 하니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의료비, 주거비, 세금, 대출이자, 자녀 지원 같은 변수들이 은퇴 후에는 전부 현실이 돼서 눈앞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그대로예요. 물가가 오르든 병원비가 늘든 연금은 조용히 제자리입니다. 딱 정해진 숫자. 이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나가는 돈만 끝없이 늘어나는 게 지금 노후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300만 원이면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신화를 깨고 왜 많은 은퇴자들이 이 금액 앞에서 오히려 떨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까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사례로 만난 67세 어씨는요. 연금 300만 원이면 월세 내고도 충분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월세 80만 원에 관리비가 20만 원 넘게 나가더랍니다. 거기에 공과금의 식비까지 합치니 기본 고정 지출이 매달 2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대요. 문제는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들이었어요.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으로만 15만 원씩 나가고 냉장고가 고장나고 보일러 교체하고 자식들이 갑자기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 연금이 들어오는 날 통장이 잠깐 숨을 쉬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300이면 산다. 절대 아니더라고 한숨 쉬며 말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두 번째 사례는 의료비에서 무너진 경우예요. 은퇴자 중 70대 비부부는 그동안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노후 의료비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3년쯤 지나자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고 치료 주사 재활까지 해서 부담한 비용이 1년 동안 무려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은 두 분 합쳐서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는데 의료비가 한번 크게 나가버리니까 바로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의료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대 이후에는 만성질환 하나만 있어도 매달 꾸준히 수십만 원이 새어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수술이라도 잡히면 수백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듯 사라집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의료비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니 공포가 밀려오는 건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사례는 물가 충격으로 인한 붕괴예요. 65세 C씨는 은퇴 당시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서 반찬 몇 가지만 사도 5만 원이 훌쩍 넘고 외식은 사실상 사치가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은 해마다 오르고 대중교통비도 만만치 않죠.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엔 나눠 쓰는 게 없어서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해요.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최소한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돈으로 허덕이며 산다는 말밖에는 못하겠어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연금은 오르지 않는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니 사실상 연금의 실질 가치는 해마다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왜 많은 은퇴자들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믿지 않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금액 자체는 예전 기준에서 보면 큰 돈이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치일 뿐이고 어떤 변수가 하나만 생겨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 안도감보다 불안감부터 느끼는 거예요. 이걸로 20년, 30년을 버티라고? 하는 무거운 현실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그럼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삶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지출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노후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니까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월 50만 원, 100만 원만 추가로 들어와도 노후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은퇴자분들이 가벼운 알바라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서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숫자는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 숫자를 너무 쉽게 삼켜버립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 얼마를 지킬 수 있느냐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자신의 삶에 비춰보세요. 주거비, 의료비, 물가. 이 세 가지가 바로 노후를 흔드는 가장 큰 파도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덜 흔들리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노후 대비는 은퇴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계속 조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운영하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고정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작업이에요. 이게 노후 안정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주거비가 너무 크면 과감하게 이사도 고려해야 하고 차량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차를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의외로 차량 일대 유지비가 은퇴자에게는 연금 50만 원과 맞먹는 부담이 될 때가 많거든요. 또 보험료나 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작은 금액이라도 통합하거나 낮추기만 해도 체감 부담이 확 줄어요. 이건 절약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노후는 버티는 힘이 자산보다 더 중요해져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작은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주변 60대, 70대 분들은 하루 몇 시간짜리 경비, 주차 안내, 문화센터, 보조 강사, 지역센터 프로그램 도우미, 온라인 소규모 판매 같은 일을 하면서 한 달 40만, 8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고 계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버텨요. 그리고 이 추가 수입이 연금 못지않은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사람을 살게 해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이건 정말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노후의 비용 절반은 건강에서 갈립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것만 관리돼도 의료비가 3,050%는 줄어요. 운동은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병원비는 장기적으로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의료비 폭탄 맞은 분들 대부분이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한번 크게 아프면서 휘청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노후의 삶을 너무 크게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자마자 전원주택, 펜션, 귀촌, 해외 이주 같은 큰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변화가 지출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지금 가진 구조 안에서 덜 흔들리는 삶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노후는 모험이 아니라 안정이 핵심입니다. 결국 노후를 살리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균형입니다. 크게 벌지 않아도 돼요. 대신 세 가지 지출 관리, 작은 현금 흐름, 건강 이 세 가지만
잡아도 연금 300만 원으로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불안하시다면 그건 아주 정상이에요. 불안하니까 준비하는 거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시대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돈이 사라지는 속도에 모두 얼어붙었다. 은퇴 6개월의 진실. 돈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침에 통장 잔고 한번 눌러본 순간 피가 쌓이고 있던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은퇴 전에는 그래도 한 10년은 걱정 없이 버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6개월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건 몇 년 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은퇴 직후부터 조용히 그러나 잔혹하게 다가온다는 걸요.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벌어도 쓰고 쓰면 또 벌면 되지라는 직장인 마인드 그대로 은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은퇴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벌지 않는 인생이라는 현실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60대가 이 사실을 몸으로 느끼기까지 단 6개월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은퇴 전에는 그 돈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막상 은퇴하고 쓰기 시작하면 월세, 건강보험, 식비, 교통비, 경조사, 자식 문제까지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면서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립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속도면 10년이 아니라 3년이 것도 빠르겠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이 한번 찾아오면 마음속 깊숙이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1년 뒤는 어떨까? 내가 70이 될 때까지 이 돈이 남아있을까? 병원 한번 크게 가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은퇴자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 6개월의 진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은퇴 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겪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그 현실을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 어씨 이야기예요.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그래도 난 남들보다는 안정적일 거야 라고 믿어왔는데 은퇴 후 첫 6개월 만에 현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연금 25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 월 실지출이 34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병원 검진 비용, 부모님 요양 문제까지 협치면서 매달 적자가 쌓였죠. 게다가 직장 다닐 때는 몰랐던 차 유지비, 집 관리 비용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회계장부를 보면 한 달에 최소 8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이면 빈털털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전에 자녀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써버린 60대 비부부입니다. 본인은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자녀 결혼 지원, 전세 보증금 보태주기, 손주 양육비까지 겹치면서 은퇴 직후 6개월 만에 통장에서 4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벌어다 준 돈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이미 돈이 나간 뒤였고 그 큰 지출이 계속 은퇴 자금을 잡아먹었어요. 비부부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한 결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가 먼저 살 길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집을 줄였다가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 63세 C씨입니다. 작은 자가 아파트로 옮기면 관리비나 유지비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생겼죠. 새 집에 들어가니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했고 집안에 손볼 곳도 늘고 이사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초기 비용이 이미 몇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게다가 집이 작아지니 창고가 없어짐과 동시에 물건 정리 비용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와요.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오래 못 버티겠다 싶어요.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은퇴 자금을 위협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조용한 지출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지출은 계속 나오는데 수입은 늘지 않는 구조. 이 카운트다운은 은퇴하는 순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진 돈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매달 얼마나 빠져나갈지, 그리고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 감각을 갖추는 겁니다. 만약 지금 속도라면 10년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분명히 두 번째 인생이고 충분히 행복하고 여유롭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돈이 사라지는 속도를 빨리 눈치채고 더 이상 속도를 높이지 않도록 조심히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노후의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바로 심리적 공황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를 한번 인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잠식하는 불안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통장 잔고 확인이 됩니다. 잔고가 줄어든 걸 보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가죠. 지금 이 속도면 몇 년 버틸까? 올해 안에 큰 병원 비용 나오면 어떻게 하지? 손주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행사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리를 잡아끌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자들의 소비 패턴까지 바꿉니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심지어 병원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취약해지고 결국 더 큰 비용을 나중에 한 번에 맞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은퇴 후의 돈 문제는 단순히 얼마가 남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의 절대 액수보다 지출 관리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방향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주거비처럼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비용부터 손봐야 해요. 두 번째는 적어도 작은 수입원 하나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월 3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지출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마지막은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불안을 혼자 끌어안으면 공황은 더 커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인정하고 숫자를 정확히 보고 속도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예요. 친구들 자산 공개한 자리에서 비명이 돌았다. 노후 파산의 실체가 그날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모임을 가진 날이었는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지금 자산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자 하고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첫 번째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온도가 확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금액을 꺼내놓자 누군가가 에이 농담이지? 하고 웃었는데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알았습니다. 노후 파산은 뉴스 속 다른 사람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요. 사람은 누구나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통장과 자산 잔액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사라지는 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 일하고 모은 돈,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티겠지 했던 금액,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예고 없이 치솟고 자녀들의 요청 한두 번 들어주기만 해도 통장은 금방 얇아졌습니다. 예전엔 노후 준비 잘하면 평생 걱정 없다고 말했지만 요즘 은퇴자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준비해도 소용없더라. 돈이 새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비용 구조를 재정립하고 노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경고에 더 가깝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 많고 저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돈이 사라지는 구조를 모르면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도 결국엔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 자산 공개 자리에서 드러난 노후 파산의 실체, 그리고 실제로 자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무너진 3가지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 더 아프지만 그래서 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은퇴 후 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출 구조의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지출이 줄겠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출퇴근비, 점심값 같은 몇만 원 단위의 비용은 줄어도 큰 비용들은 은퇴 후에 더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병원비, 약값, 각종 검사 비용, 부모님 노후 돌봄, 손주 돌봄 지원, 주택 관리비, 예전보다 더 자주 교체해야 하는 가전제품, 오래된 집의 수리비 등. 그러다 보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너무 빨리 완성됩니다. 또 하나는 자산의 유동성 부족입니다. 부동산, 연금, 펀드 등 자산은 있어 보이지만 정작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산가인데 실제 생활은 적자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통장 잔액은 매달 줄고 결국엔 자산을 처분해 생활비로 쓰는 최악의 구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은퇴자들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 자리에서 들었던 현실 사례 3가지를 진짜처럼 풀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자산 7억이 있으면 평생 불안 없을 줄 알았던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60대 초반 모아둔 돈 7억, 주택 한 채, 국민연금 월 150 정도. 주변에서 다들 형님은 걱정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5년이 지나자 통장 잔액이 2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출의 대부분이 의료비와 생활비였는데요. 특히 예상치 못한 것은 약값과 검사비였습니다. 혈압약 하나 금방 싸다고 생각했는데 관리약이 계속 추가되고 검진 항목이 늘어나면서 한 달에 30만 원 넘게 의료비가 나갔습니다. 게다가 체력적 여유가 생기니 외식도 늘었고 손주들 용돈도 자연스럽게 챙기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매달 적자가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잔액이 훅 떨어졌습니다. 어씨가 말했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돈이 어디로 샌 건지도 모르겠어.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평생 내 집 하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B씨 이야기입니다. B씨 부부는 집값 덕분에 자산이 10억이 넘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자신 있게 했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80만 원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아야만 현금이 생기기 때문이었고 집을 팔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고 연금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3년 만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산가지만 실제로는 매달 버티기 힘든 구조였던 겁니다. B씨가 말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이지 생활은 못 시켜주더라. 노후엔 현금이 전부야. 세 번째 사례는 자녀 지원이 노후를 무너뜨린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자산 5억, 연금 월 200. 본인 기준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이 지나자 통장 잔액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지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결혼 준비 2천만 원이었고 두 번째는 신혼집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갑작스러운 손주 돌봄 비용까지. 그래도 부모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한 선택들이었지만 그 비용이 본인 노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움받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 사이에 C씨의 노후는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로 무너졌습니다.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아이들 인생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 노후만 무너졌어.
이 세 가지 사례는 다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결말에 도달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그 속도를 대부분이 과소평가한다는 것. 그리고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녀 지원 부동산 집착 지출 관리 착각이 은퇴자들의 가장 큰 파산 요인이라는 것. 우리는 흔히 자산 총액만 보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자산이 아니라 월 얼마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로 승부가 납니다. 연금, 임대 수입, 소규모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준비가 아니었더라. 바로 이 착각이 노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현금 흐름 중심의 노후 설계, 지출 구조 재점검, 자녀 지원 한도 설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도 두 번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진실을 모르면 그날 친구들 모임에서 들었던 무서운 침묵이 우리 자리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날 친구들끼리 서로 자산을 공개하며 침묵이 흘렀던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지? 이 질문이 모두의 머릿속을 동시에 스친 거죠.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길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예측 못한 사건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사라지는 속도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버티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라도 지출을 다시 점검하자.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쓰자. 쉽게 들리지만 은퇴 후 지출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여유가 생기니까요. 시간 여유, 마음 여유, 그러다 보면 외식도 늘고 여행도 가고 손주들 때문에 쓰는 돈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지금 쓰는 10만 원, 20만 원이 누적되면 3년, 5년 뒤 노후 생존을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고 외식 횟수 줄이고 집 수리 계획을 세워두고 자녀 지원은 선이 있는 구조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조정들이 쌓여 결국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돈 버는 일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 23일 파트타임, 온라인 소규모 수입, 취미 기반의 소득 등 여러 길이 있습니다. 월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요. 그 집단 모임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크게 줄어듭니다. 노후의 가장 큰 안정은 잔고가 줄지 않는 느낌을 만들 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모임에서 서로의 잔액을 보며 충격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노후를 다시 설계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노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한 게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모른 척하는 건 큰 위험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버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게 결국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은퇴하면 이제야 비로소 나도 좀 쉬어도 되겠지 싶었던 그 순간. 그런데 바로 그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모든 걸 뒤흔드는 한 문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각자 살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식탁 위에 올려진 딱딱한 서류를 보며 다리가 풀리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 느낌.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책임지던 위치에서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현실. 사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은퇴 직후 관계가 무너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불만, 홀로 감당했던 희생, 그리고 서로를 향해 쌓였던 거리감이 은퇴라는 24시간 함께 있음 앞에서 폭발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은퇴를 경제 문제로만 준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박살내는 건 돈보다 관계입니다. 사람 마음이 한번 돌아서면 통장 잔고 몇 줄이 그걸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은퇴 후 관계의 진짜 얼굴. 그리고 당신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줄 현실적인 조언까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3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듣다 보면 아마 마음이 쿵 내려앉을 수도 있고 이건 내 얘기인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은퇴 후 관계의 붕괴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가족에게 거의 모든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던 한 남편의 사례예요. 이분은 주말에도 전화만 오면 달려가야 하는 직무였고 30년 넘게 이런 생활을 이어오다 보니 집에서는 늘 아빠는 바쁜 사람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고 아내는 혼자서 모든 역할을 떠안으며 지쳐갔죠. 남편은 은퇴가 되면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가정에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자마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던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면서 아내는 오히려 무거운 부담감을 더 크게 느꼈고 결국 지금까지 버틴 것도 내 한계였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돌아보면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시간이 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지 못했던 시간만큼 틈이 깊어진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내가 평생 희생형으로 살아온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은 충분히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아내는 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식사 준비, 집안일, 아이 양육을 어부이 탈 없이 해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죠. 남편은 착각했습니다. 내가 벌어오니까 가정이 굴러간다. 하지만 아내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갈등이 폭발했어요.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퇴직하면 우리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숨이 막혀요. 결국 이 가정도 갈라섰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감정의 저금통은 이미 바닥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더 무서운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가정이었는데 문제는 노후의 현실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남편의 소득이 끊기자 불안감이 아내를 다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지만 물가와 의료비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남편은 괜찮다, 줄여 살면 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불안이 결국 남편을 향한 분노로 번졌습니다. 당신이 더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나만 고생해야 하냐? 이 부부는 서로에게 화를 냈지만 사실 싸우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이혼은 아니었지만 별거를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관계가 버티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무너뜨린 뿌리는 대부분 은퇴 전에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감, 소통 부재, 감정의 단절, 역할의 불균형, 책임의 불공평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은퇴라는 24시간 함께하는 현실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결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부부 상담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계획의 핵심은 돈과 관계의 균형이에요. 돈만 준비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다독인다고 실질적인 불안이 사라지지도 않죠. 둘 다 함께 다뤄줘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무엇을 느껴왔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왔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일하느라 바빴던 남편이든 평생 희생하느라 지친 아내든 서로가 쌓아온 감정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걸 무시한 채 은퇴 후 갑자기 가까워지려고 하면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역할 재배치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이 바로 집안에서의 역할 충돌이에요. 남편이 집에 머물 시간이 늘어나면 아내는 오히려
자신의 공간과 리듬이 무너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해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공간은 서로 건드리지 않을지, 생활 리듬을 어떻게 맞출지. 마지막으로 은퇴 후 관계의 중심축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입니다. 억지로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서로 편안한 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경험을 쌓아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은퇴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숨겨져 있던 균열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관계를 다시 돌아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잃는 순간 노후는 진짜로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부부 사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정반대예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려져 있던 감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10년, 20년, 혹은 30년 동안 묵혀둔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은퇴라는 계기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편은 그 징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외면해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은퇴 후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상대의 말과 감정을 이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설득하려고만 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난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한 거야. 이런 말들은 설명이지 공감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후 자존감 문제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도 큰 싸움으로 번져요.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내가 예민해져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배우자 탓으로 보이고 결국 관계는 점점 악화됩니다. 반대로 아내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평생 혼자서 가정을 꾸려왔던 사람은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자기만의 공간과 루틴이 무너지고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불편함을 키웁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반드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중 서로 건드리지 않는 시간, 각자 보내는 공간,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나누는 거죠. 이 단순한 규칙 하나만으로도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계는 노력한다고 반드시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후 관계를 지키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의 반복이에요.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괜찮아? 요즘 어때? 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도울게라고 먼저 말해주는 작은 배려가 서로를 다시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이런 기본적인 정서적 교류가 사라진 순간 부부 사이에는 벽이 생기고 그 벽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서로의 손을 잡고 건너는 부부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상대에게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후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 이 단순하지만 무서운 진실을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이 가장 크게 후회합니다. 교포들이 한국 돌아와 처음 내뱉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미국에 남을 걸 그랬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한국이 나쁜 나라여서가 아니라 은퇴자의 삶이 버텨내기엔 지금 한국의 현실이 너무 빠르게, 너무 가혹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들 한국에 돌아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말도 편하고 음식도 익숙하고 병원도 가깝고 노후는 한국이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비행기표를 사죠.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뜯어먹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싸움처럼 느껴질 만큼 은퇴자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포들이 왜 한국살이를 쉽게 말하지 않는지, 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줄줄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말투는 편하게 할게요. 듣기 부담 없게, 그러나 핵심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처음 한국에 돌아온 교포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내 나라니까 버틸만 하겠지. 근데 막상 살기 시작하면 한국은 내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는 미국 못지않게 올랐고 의료비는 싸지만 건강보험료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고 집값과 전월세는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고 경조사 문화는 은퇴자의 통장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은퇴자에게 한국은 돈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돈이 급속도로 증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생활비가 높아도 구조가 단순해요. 지출 흐름도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예상 못한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보험료 한번 잘못 계산되면 몇십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부동산 제도 하나 바뀌면 세금이 폭탄처럼 떨어지고 교통식비 관리비는 매달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살다 한국 와본 교포들은 흔히 말하는 한국이 살기 편하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편한 만큼 돈이 든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져요. 특히 은퇴자라면 더욱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실제 사례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분들 이야기가 많은 교포들이 공감한 내용이라 아마 들으시면 한숨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뉴저지에서 30년 살고 귀국한 62 교포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놀란 게 건강보험료였어요. 아니, 우리가 병원도 거의 안 가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월 10몇만 원씩 나오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미국에서 은퇴하고 들어온 국외소득이 잡힌 겁니다. 연금, 투자소득, 미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니까 병원 한 번 안 가도 한국에선 매달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지는 구조였던 거죠. 결국 두 분은 1년 만에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러려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LA에서 식당 운영하다 귀국한 50대 후반 남성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 한국의 생활비 흐름이 너무 빠르대요. 미국은 많이 쓰긴 해도 예상 가능한 지출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매달 새는 구멍이 계속 생긴다고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 비용,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지출들. 그리고 한국은 뭔가 자꾸 돈을 써야만 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지인들도 자꾸 만나야 하고 모임도 많고 선물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달 300은 금방 사라진다고요. 결국 이분도 미국행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비싸도 단순해서 좋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10년 넘게 미국 생활하다 귀국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물가가 제일 충격이었다고 말해요. 특히 식비. 한국은 먹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집에서 해 먹어도 밖에서 먹어도 비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 물가는 미국처럼 메뉴 하나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에요. 계절 따라, 시장 상황 따라, 프리미엄화 따라 계속 바뀌고 올라갑니다. 게다가 한국은 외식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서 타지에서 살다 온 분들에겐 지출 압박이 크게 느껴져요. 이분은 결국 한국에 2년 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국이라 기대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고 말하더군요.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한국의 시스템이 은퇴자의 지갑을 너무 빠른 속도로 소모시키는 구조라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동안 잘 몰랐던 한국의 숨은 비용들이
귀국한 순간 한꺼번에 얼굴을 드러내 버리는 거죠. 결정적으로 한국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규제도 세금도 물가도 1년 사이에 확 변할 수 있어요. 은퇴자는 소득이 고정돼 있는데 지출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은 여행으로 오면 천국, 살면 지옥이다. 좀 과장 같지만 은퇴자라면 크게 공감할 만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분명해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면 정서적 기대보다 숫자로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빠져나갈지, 아파트 유지비와 예상 의료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한국은 은퇴자의 노후 자금을 생각보다 빠르게 녹여버립니다. 미국이 천국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은 지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자는 그 안정성을 선호하는 것뿐이죠. 결국 교포들이 절대 말 안 해준 한국살이의 잔혹한 현실은 하나입니다. 은퇴자의 돈은 한국에서 너무 빠르게 사라진다. 그걸 직접 겪기 전엔 절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포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너무 사랑하지만 노후를 지키기엔 미국이 더 현실적이었다. 이 문장이 참 씁쓸하죠. 하지만 이 아너스트한 고백 속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한국을 떠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하고 들어가야만 버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한국살이를 겪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교포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둘째는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 셋째는 은퇴자에게 필요한 고정 지출 안정성이 약하다는 것. 미국은 비싸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은퇴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렌트, 보험료, 세금, 식비 이 흐름이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고정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건보료가 확 올라가고 관리비가 2배가 되고 전기료 체계가 바뀌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달라지고 이런 변화가 매년 일어나죠. 은퇴한 사람에겐 이런 변동성이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 지출이 오르면 그대로 무너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포들이 말하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사람 관계 비용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모임도 적고 간섭도 적고 그냥 각자 사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면 마치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 만큼 모임도 많고 경조사도 많고 이웃과의 관계도 챙겨야 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용돈 선물 지원 같은 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이건 사전에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한국이 장점도 정말 많아요. 의료 접근성 최고죠. 편의성 압도적이죠. 문화, 교통, 식생활 모두 한국이 훨씬 풍요롭죠. 그래서 다들 살아볼까? 하고 돌아왔다가도 막상 살아보면 그런 장점들이 현실적인 숫자 앞에서 힘을 잃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노후는 감성보다 계산이 더 중요하다는 걸 교포들은 한국살이를 통해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건 실패한 교포들의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꾸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건보료 구조를 이해하고 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들어올지 고민하고 월세와 생활비의 밸런스를 맞추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견딜 여지를 확보해두면 한국 노후도 충분히 가능해요. 결국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은퇴 후 한국살이는 감정으로 결정하면 무너지고 계산으로 결정하면 버틸 수 있다.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건 늘 준비 안 된 사람부터더라고요. 특히 군에서 평생을 바치고 전역한 분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많은 전역 군인분들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군 생활 오래 했고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남들보단 낫겠지. 그런데 현실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막상 사회에 돌아오면 전역했다고 휴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생 이막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한 순간 말년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군 출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전역 후 삶이 힘든 게 능력 부족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라는 겁니다. 특히 군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조직 안에서 모든 게 정해진 규율 속에서 돌아가다 보니 사회에 나오자마자 선택지는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불확실성은 더 커지니까 멘탈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흔들림은 바로 생활비, 건강, 인간관계로 이어지면서 말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무겁게 전역 군인의 은퇴 후 삶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사례 3가지와 함께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58세에 전역한 한 중령님 이야기예요. 군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당연히 안정적인 연금이 있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함정은 생활비였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절제된 구조 속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로 나오자마자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외식 한 번에 7만 원, 병원 가면 보험 적용이 돼도 본인 부담이 쌓이고 자동차 유지비,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연금 230 정도로는 상상도 못한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 몇 달은 그냥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 연금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결국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0대 후반의 군 출신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보안직, 시설관리직 정도였고 월급은 많아야 250. 당장 생활비가 350은 나가는데 연금 230에 월급 250을 더해도 겨우 맞춰지는 수준. 그마저도 체력 문제 때문에 오래 못하셨어요. 결국 2년 만에 퇴사하고 나니 다시 연금 230만 남았고 그때부터 말년의 삶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심리적 붕괴였어요. 66세 예비역 부사관 분이었는데 군에서는 조직의 일원이었고 누가 시키면 실행하면 되는 삶이었잖아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감정이었대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쉬면 되지 왜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분에게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었어요. 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소속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군대밖에 없더라. 사회는 내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심리적 균열이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우울감이 깊어지니 사람을 피하게 되고 건강관리도 소홀해지고 병원 가는 걸 미루다 보니 지병이 악화되고 치료비가 급증하고 말년엔 생활비보다도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비용이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역 군인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바로 창업 실패. 하사 중사 부사관 출신 분들이 전역하면 많이 선택하는 게 치킨집, 배달 전문점, 자동차 정비, 카센터 창업 같은 업종이잖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군 생활에서 익숙했던 성과 기반의 명확한 구조가 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노력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데 자영업은 내가 12시간을 일해도 매출이 제로일 수 있잖아요. 55세 예비역 부사관이 음식점을 차렸다가 1년 반 만에 보증금 포함 1억 2천을 날리고 폐업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일 후회한 지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난 규율과 책임감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체력은 있는데 경영 경험이 없었고 손님 응대가 익숙하지 않았고 온라인 마케팅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손님은 점점 줄고 인건비가 부담돼서 혼자 12시간씩 일했지만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창업에 쓰고 나니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노후 준비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 그냥 공포 조장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역 군인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후라는 게 돈만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이 있든 없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든 무너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생활비의 현실적 계산. 군에서 관리형 소비를 하다가 사회 소비로 넘어오는 순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걸 과소평가하면 연금이 있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둘째, 역할 상실에 대한 준비. 군대는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전역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역할과 소속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붕괴가 말년을 위협합니다. 셋째, 무리한 창업 금지. 경영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 노후 자금을 불태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결국 전역 군인의 말년이 참혹해지는 건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준비를 안 해서였습니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경기의 후반전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방심이에요. 난 군대 오래 있었으니 괜찮겠지. 연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 이 생각이 말년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고 몸을 관리하고 안전한 소득원을 다져두면 얼마든지 삶은 다시 안정됩니다. 군에서의 삶이 전쟁이었다면 은퇴 후의 삶은 생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준비됐느냐가 말년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역 군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나는 몸은 군인인데 마음은 은퇴자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 말이 참 깊게 꽂히더라고요. 결국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돈이 바닥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바닥날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특히 전역을 앞둔 분들은 마지막 몇 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만 들리거든요. 전역하면 연금 나올 테니 여유롭겠다. 너는 평생 안정적이라 좋겠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근데 이 말들이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편해질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면 현실의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정작 전역 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군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때 방향을 못 잡으면 사람이 흐트러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말년은 순식간에 어두워지죠. 그래서 저는 전역 군인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역은 끝이 아니라 엄청난 시작입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된 시작은 늘 참혹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앞서 말한 세 분의 사례를 다시 보면요. 그 누구도 게으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규율에 익숙한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더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는 군에서의 성실함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군대 규율은 사회에서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 괴리 때문에 허망함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는 노후를 군대처럼 준비하지 않는 것. 군대는 명령이 있고 정해진 답이 있지만 노후는 명령도 정답도 없어요. 그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은퇴 후 역할을 꼭 확보하는 것. 봉사든 취미든 동호회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거든요. 이걸 막는 건 아주 작은 사회적 연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역 군인분들은 대부분 몸 관리를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젊은 시절 체력이 좋았던 기억 때문에 조금 아파도 괜찮겠지라고 넘기는데 이게 노후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적은 지출도 감당이 안 돼요. 몸이 버티지 못하면 일도 못하고 역할도 잃고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말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예요. 전역 군인의 말년이 참혹해지는 이유는 절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생활비, 정체성, 건강, 인간관계 전부 얽혀서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잡기 시작하면 말년은 다시 안정됩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새로운 역할이든
어떤 한 축만 다시 자리 잡아도 삶은 다시 돌아옵니다. 전역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찾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말년은 참혹해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자신다운 인생이 열립니다. 든든할 줄 알았던 연금이 오히려 독이 됐다.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냐면요. 사람들은 늘 말하잖아요. 공무원은 연금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연금 생활을 시작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든든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선택지를 좁히고 부담을 크게 만드는 덫처럼 변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게 진짜 맞나? 하는 두려움이 끌어오르고 연금만 믿고 준비를 덜했던 과거의 자신을 탓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와요. 많은 공무원분들이 그래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말 뒤에는 꼭 이런 한숨이 따라옵니다. 막상 살아보니 계산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크게 체감하지 못한 지출 패턴이 은퇴 후에는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자녀 지원, 부모 요양비, 경조사비 같은 건 연금 설계할 때 거의 계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300이면 넉넉하겠지 하고 은퇴했는데 3개월 지나기도 전에 월말이 두려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연금이 버팀목이 아니라 기준점이 되어버리니까 그 기준을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해지고 새로 도전하거나 변화하는 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연금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성이 선택을 좁힐 때 그건 안정이 아니라 고립이 됩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뭐든 괜찮겠지 하고 마음 놓는 순간 준비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 빈틈은 은퇴 후 몇 년 뒤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고정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은근히 늘어나고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이 모든 부담을 연금 하나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떨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많은 공무원들이 평생을 조직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에요. 다시 일하고 싶어도 60대 중반 이후에는 일자리 자체가 뚝 끊기고 하다못해 하루 4시간짜리 단기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구조가 고착화되는데 그 연금이 생활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공포감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공무원 은퇴자들이 겪은 너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지방에서 20해 넘게 근무하시고 은퇴한 한 공무원분입니다. 연금으로 월 300 초반을 받으니까 이 정도면 평생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은퇴 첫 해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터졌습니다. 대장이 내시경, 치과치료, 혈압약, 갑상선 검사 이게 한꺼번에 오니까 진짜 무섭죠? 여기에 부모님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100 가까이 빠져나가니까 연금 300이 단숨에 200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외식 줄이고 차 팔고 여행도 다 끊고 제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되나 하는 충격이 몰려왔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나니까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연금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안전하겠지 했는데 진짜 위험한 건 그 생각이더라고요. 이분은 은퇴 후 자녀 결혼, 손주 돌봄, 명절 생일 경조사 같은 지출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한 번 쓸 때마다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출이라는 거죠.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결국 저축을 깎아 쓰기 시작하니까 초조함이 밀려왔다고 해요. 열심히 모은 돈을 이렇게 빨리 소진할 줄 몰랐어요. 연금만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부부 공무원 출신 부부입니다. 둘 다 연금이 나오니까 넉넉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은퇴할 당시 필요한 생활비가 300이었다면 10년 후에는 500을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은퇴 후 10년이 지나자 연금 둘이 합쳐 600을 받아도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여유 있었죠. 근데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우리가 받는 돈이 제자리 걸음 같아요. 게다가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증가하고 체력이 떨어지니 이동도 택시 대중교통으로 해결해야 하고 작은 출혈이 쌓여서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연금이 든든한 게 아니라 이 돈마저 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라는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어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세상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고정된 수입 안에 모든 변수를 끼워 맞추려는 순간 삶이 갑자기 팍팍해지고 선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은퇴 공무원들이 말해요. 연금이 있어서 다행인데 연금만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라고. 사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정연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통제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었느냐예요. 생활비를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지출 패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가, 작은 수입이라도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연금은 기본이지만 기본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게 은퇴 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연금은 든든한 기본 장치이지 완성된 노후가 아닙니다. 기본만 믿고 준비를 멈추면 어느 순간 그 기본이 오히려 위험의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연금만 믿었던 내 과거는 참 무서운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퇴 후의 삶은요,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은퇴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연금이 있으니까 적당히 줄여 살면 되겠지. 병원비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겠지. 아이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변수가 더 많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와요.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연금이 아무리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은퇴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건 대체 수입원이라기보다 생활 패턴의 재설계예요. 젊을 때는 택시 타고 외식하고 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지출이 곧바로 체감됩니다. 그러다 보면 뭘 해도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이게 쌓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이 한 번 자리 잡으면 생활 자체가 더 위축되고 점점 더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건강도 인간관계도 심리 상태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죠. 연금액보다 중요한 건 일상 루틴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디서 만족을 얻는지,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지. 이걸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하루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규모 재능 활동을 해서 소득을 만들기도 해요. 돈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여전히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죠.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 부족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관계의 재구성이에요. 조직 속에서는 늘 누군가와 연결돼 있었지만 은퇴하는 순간 관계망이 사라져요. 이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지출보다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소속감이 사라지면 사람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후 커뮤니티 활동이나 가벼운 취미 모임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은 몸으로 느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연금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버팀목이지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해결책은 결국 본인이 만드는 삶의 구조에 있어요. 지출을 조절하고 건강 루틴을 만들고 생활 반경을 적당히 유지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에야 연금이 제 역할을 합니다. 연금이 든든한 게 아니라 내가 든든해야 연금이 살아난다는 말이죠. 많은 은퇴 공무원분들이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연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지키더라고요. 결국 노후의 진짜 힘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삶의 설계입니다. 이걸 알면 연금이 독이 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교사 연금 신화가 무너졌다는 증거, 은퇴 후 1년 버티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솔직히 여기서부터 조금 섬뜩한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교사 연금이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딱 1년 만에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은퇴한 교사들 사이에서 너무 자주 들리는 탄식이에요. 평생 안정직이라 불렸고 연금 부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는 이유, 그걸 파고들면 누구라도 움찔할 만한 진짜 현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교사로 20년, 30년 일하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퇴직하면 연금이 매달 나오니까 큰 문제 없겠지. 민간 직장보다 낫다는데 뭐 걱정이야. 그런데 은퇴 후 첫 해가 지나기도 전에 통장에 찍힌 연금액을 다시 쳐다보게 돼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비싸졌고 고정비가 예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공격적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살아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 250이든 300이든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실생활과 대입하면 이거 가지고는 절대 못 버티겠다라는 결론이 금방 나옵니다. 교사 출신 분들이 은퇴 후 1년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간극이에요. 생각했던 삶과 실제 삶 사이의 차이, 그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요. 교사 연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생활비가 교사 연금을 추월해버린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엔 연금 250만 원이면 그래도 살림살이가 굴러갔어요. 지금은 관리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300을 받아도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시간이 많아지면 돈이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하니까 돈 쓸 일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커피 한 잔, 점심 한 번, 산책 나가다 들른 시장 작은 지출이 쌓여서 큰 구멍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걸 연말에야 깨닫습니다. 아니, 난 분명 절약한다고 했는데 왜 통장은 점점 얇아지지? 이쯤 되면 교사 연금 신화가 왜 무너졌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요.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했고 그 변화 속도가 연금 체계가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게다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평생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지출 관리, 위험 관리, 투자 관리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 돌발 상황이 오면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연금을 갉아먹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3가지 들어서 더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서 은퇴한 62세 중학교 교사분이에요. 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쯤 받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280이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줄어들어요. 관리비만 25만 원 넘죠. 건강보험료 15만 원 나가죠. 차 유지비 30만 원, 식비는 저는 둘이 사는데도 70은 나가요.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경조사비도 꾸준히 있고 결국 한 달에 330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 280이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은퇴 첫 해에 바로 느꼈고 결국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안정직이었는데 은퇴 후에 다시 일자리 알아보는 내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이 말이 정말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마친 58세 여성 교사분이에요. 이분은 연금액이 약 260만 원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은퇴 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60 가까워지니까 병원 갈 일이 너무 많아요. 검사 하나 받으면 몇십이고 약값도 계속 나가고. 이분은 1년 동안 의료비로만 45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집 근처 독서실 총무를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서 은퇴했는데
또 일하러 나가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어요. 이 한마디가 은퇴 이후 현실의 냉정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33년 일하다 은퇴한 63세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은퇴 직후 이제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싶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생활비 구조였어요. 은퇴 전엔 월급이 450 정도였으니까 돈을 써도 별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연금 300으로 떨어지니까 소비 패턴을 조정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쓰던 소비 습관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연말에 보니까 연금으로는 6개월밖에 못 버틴 거죠. 결국 이분은 은퇴 1년 만에 다시 기간제 교사 자리를 알아보고 복직했습니다. 연금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이 현실적인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교사 연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은퇴 후 1년이 특히 힘든 이유는 그 1년이 환상과 현실이 처음 충돌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충돌이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교사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연금은 노후의 기본 뼈대일 뿐 나머지 근육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출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는데 투자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쿠션을 만들어두면 연금은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걸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만 준비 없이 들어가면 그 시작이 너무 무겁고 때로는 무서울 만큼 가혹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연금 신화를 믿고 가만히 있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는 내 노후를 스스로 설계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사든 직장인이든 연금이 얼마인지 보다 내 노후 구조가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해요. 그게 은퇴 후 1년을 버티고 그 이후를 훨씬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1년이 왜 이렇게 사람을 흔드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결국 내가 생각했던 노후의 모습과 실제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데서 오는 충격이에요. 교사분들이 특히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평생 안정적인 급여와 확실한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변화의 충격이 배로 와요. 그동안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월급 날짜가 자동으로 오고 경조사비든 회비든 일정하게 지출이 정해졌고 갑작스러운 소비 변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은퇴하는 순간 이 울타리가 사라져요.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내 월수입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왜냐면 연금이 나오니까요. 통장에 250, 300 들어오면 일단 안정감이 오잖아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살아가겠구나.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현실이 드러나요. 관리비는 겨울 되면 확 뛰고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나도 모르게 늘어난 식비에다가 원래 안 사던 물건을 사게 되는 자잘한 지출이 매일매일 싹트기 시작해요. 여기에다가 갑자기 병원 가서 검사를 한 번 하면 몇십만 원이 슉 빠져나가고 명절 지나면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슬픈 건요. 아무리 절약하려 해도 적자가 나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이에요. 많은 은퇴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비싸졌어요. 이 말이 정말 뼈 때리죠.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연금이 따라잡을 수가 없고 생활비는 이미 연금 상한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은퇴 후 첫 해는 누구에게나 적응의 해가 아니라 생존의 해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사들은 은퇴 후에 갑자기 관계가 줄어드는 고립감을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느껴요. 학교에서는 늘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 등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은퇴하자마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소비를 자극해요. 외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고 그럼 돈이 쓰이고 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운동이라도 하자고 헬스장 등록을 하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은퇴 첫 해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이 고립감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안 이야기하지만 은퇴한 교사들의 공통된 후회가 있어요. 왜 더 일찍 재정 공부를 해두지 않았을까? 투자든 지출 관리든 세금이든 은퇴 플랜이든 교사분들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위험 관리나 미래 자산 설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은퇴하자마자 갑자기 매달 들어오는 연금 빼고는 돈이 자라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감을 키웁니다. 왜냐면 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20년이면 모르겠지만 30년, 35년을 연금 하나로 버틴다는 게 쉬운 구조가 아니거든요. 결국 은퇴 후 1년이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삶의 모든 구조가 한꺼번에 바뀌는데 소득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그리고 이 간극이 바로 은퇴 1년 차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 연금이 나오고 자산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에요. 은퇴라는 건 편안함의 시대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대예요. 소비 구조를 바꾸고 지출을 줄이고 작은 부업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루틴을 만들면 은퇴 후 삶은 얼마든지 다시 탄탄해질 수 있어요. 결국 교사 연금 신화는 무너진 게 아니라 연금만으로 버티는 삶이 무너진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은퇴 후 삶을 더 길고 안전하게 살아냅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 아이고 뭐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잖아. 애들도 다 컸고 직장 다니면서 쓰던 돈도 없고 조용히 살면 되지 뭐. 근데요, 정말 조용히 살려고 계산기만 한번 두드려보면 그 순간 피가 확 식습니다. 다들 겪는 그 느낌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하지? 이 생각이 전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은퇴하자마자 딱 한 달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알고 있던 노후 지출이 아니라 현실의 노후가 얼마나 다른지. 물가 한번 뛰고 관리비 고지서 한 장만 잘못 나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가 무서운 건요.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을 서서히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한 공포가 은퇴자의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아요. 나도 은퇴 전엔 몰랐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달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꼭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를 씻게 만들었던 3가지 사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다면 최소한 당신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먼저,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람을 덮치는 건 고정비의 무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가 벌면서 지출을 감당하니까 그 존재감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소득이 끊기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그 감각이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은 내가 아끼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면 정말 이걸 앞으로 몇십 년 견딜 수 있나? 이런 막막함이 매일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은퇴 후 가장 큰 착각은요. 노후엔 덜 쓰겠지.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지출은 더 규칙적으로, 더 꾸준하게, 더 고정적으로 늘어나요. 외식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병원 약, 교통비, 난방비, 기본 생활비는 절대 내려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들 내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지금 지출만 보고 미래 물가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숫자가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허구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부딪히고 눈물 삼켰던 경험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셨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3억을 받고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월 200은 나오니까 괜찮겠지 싶으셨대요. 근데 계산기 두드렸더니 생활비가 최소 260은 드는 겁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난 고정 지출이 문제였어요.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만 60만 원이었고 난방비와 관리비가 계절마다 40에서 60씩 출렁였죠. 한 달에 60만 원씩 적자면 1년에 720만 원이에요. 3억을 갖고 있다 해도 이렇게 나가면 10년도 못 버티죠. 그분이 하신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게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포예요. 돈보다 시간이 무섭다. 이 말 절대 가볍게 들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은퇴하신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빠듯해도 건강만 유지하면 충분히 살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무릎 수술비로 600만 원이 나갔고 재활치료에 매달 30만 원씩 8개월을 썼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갑작스러운 지출이 빈번해져요. 계획에 없던 의료비가 들어오면 삶이 한꺼번에 뒤집혀버립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아플 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올 줄 몰랐던 거죠. 정말 많은 은퇴자들이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돈은 지출을 계획할 수 있지만 몸은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이게 노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국에 사시는 교포 부부 이야기예요. 한국보다 생활비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하는 말만 듣고 미국도 은퇴자 혜택 많다던데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메디케어, 플랜 비용과 약값, 차 유지비, 주거비 등 깎을 수 없는 고정비가 월 400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분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시마다 물가가 다르고 지역마다 세금이나 보험료가 천차만별인데 그냥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고 산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생활비 줄이려고 20년 살던 도시를 떠나 더 싼 곳으로 이사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미리 계산했을 텐데. 이 말이 참 무겁게 들립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면 움직일 여유가 없어져요. 결정은 은퇴 전에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은퇴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비가 얼마나 정확히 계산돼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피가 식었다면요. 그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지출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변수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 고정비는 어떤지, 의료비와 돌발 지출 대비는 충분한지, 내 생활비가 물가 오르면 얼마나 변할지. 숫자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대신 그 두려움을 준비로 바꾸는 게 은퇴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만 숫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노후는 돈을 버는 시절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지출 하나하나가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은퇴자의 일상이 바뀌어요. 마트 가서 장 보는데도 계산대 앞에서 한 번 더 망설이게 되고 병원 가야 하는데도 조금만 참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고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도 이건 조금 아껴보자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자체가 좁아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은퇴자들이 숨기고 있는 말로 잘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짜 지옥이에요. 하지만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해결책이 보입니다. 아, 내 지출이 생각보다 크구나. 내가 예상보다 오래 살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인정해야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가
더 깊은 구멍에 빠지기도 하죠. 은퇴 후엔 줄이는 능력이 버는 능력만큼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는 능력은 절약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너무 높진 않은지, 주거비가 과하지 않은지, 지역을 옮기면 더 유리해지는 건 아닌지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정확히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지출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처럼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비용의 덩어리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그 막연함이 공포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은퇴 후 월 지출이 240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05였어요. 왜냐면 본인이 생활비라고 생각한 금액에 자동차 유지비와 약값, 자녀 도와주는 비용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차이 60만 원이 사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아세요? 연 단위로 치면 7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7,200만 원이고 그게 노후 자금의 수명을 거의 10년 당겨버립니다. 그러니 계산기가 무서울 수밖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예상 지출보다 돌발 지출이 훨씬 빈번해진다는 겁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고 치과에서 큰돈이 나가고 갑자기 허리가 접질려서 응급실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표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돈이 빠듯할 때 이런 일들이 겹칩니다. 은퇴자들이 말하는 악몽이 겹쳐 온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현실을 정확히 보는 순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고정비를 구조 조정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생활 반경을 조금만 바꾸면 지출이 30에서 50은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지역을 옮기기만 해도 의료비나 주거비가 크게 바뀌어서 삶이 훨씬 안정되기도 하고요. 이건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능한 변화가 아니라 지출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지출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 두 가지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불안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숫자와 마주 앉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피가 식는 건 실패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계산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다른 은퇴자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는 증거입니다.